사랑에 장애가 있나요? 권주리 에세이. 프롤로그. 연애를 갓 시작한 사람에게 주변인들은 인사치레로 이런 질문을 하곤 한다. 그 사람 어디가 그렇게 좋아? 답은 다양할 수 있다. 나한테 잘해줘서, 자상해서, 잘생겨서, 키가 커서, 같이 있으면 재미있어서. 하지만 나의 경우에는 다르다. 그렇게 답을 끝내면 상대방은 잠시의 침묵과 함께 나를 빤히 바라보다 개면적은 듯 눈을 피하며 말한다. 그래, 그렇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 항승에겐 장애가 있다. 어릴 적 사고로 신체의 일부를 잃었다. 그렇기에 그가 잘생겨서 좋아 라고 말을 끝내면 늘 위와 같은 어색한 상황이 이어지곤 한다. 그가 장애인이라서 장애인을 겨우 그런 이유로 사랑하기엔 일반적으로 말이 되지 않기에 사람들은 나의 눈을 피한다. 장애 유무를 떠나서 그냥 남들과 똑같이 사랑했을 뿐인데 세상은 우리에게 꽤나 큰 관심을 주었다. 인간극장과 휴먼 다큐 사랑에 출연하면서 그 관심은 깊이와 넓이를 더해갔다. 처음엔 장애인 비장애인 커플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주었지만 보편적인 장애인 비장애인 커플의 모습이 아닌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더 궁금해하고 신기해했다. 보통 장애인 비장애인 커플을 상상하면 우직하고 착한 장애인과 그 옆을 지키는 헌신적이고 차분한 비장애인이 떠오른다. 하지만 우리는 완전히 다르다. 나는 그를 위해 무조건적으로 헌신하는 스타일의 여자가 아니다. 오히려 내가 배려한 만큼 너도 나를 배려해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요즘 여자다. 싫은 건 싫다고 말하고 너의 장애 때문에 내가 힘들어 죽겠다고 솔직히 말한다. 긍정의 힘으로 장애와 편견을 껴안는 사랑의 끝판왕이 아니다. 사랑에 장애가 있나요? 10년간 이어온 블로그의 제목이자 이 책의 제목이다. 여기서 장애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진다. 신체적인 장애 혹은 어떠한 일을 하는 데 있어 방해가 되는 것을 뜻하는 장애. 사랑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 장애가 진짜 장애가 되는지를 우리 삶을 통해 실험하고 글로 풀어내고자 이 문장을 내 인생의 문장이자 책 제목으로 삼았다. 항승과 함께한 지난 시간 동안 경험한 것들을 아주 솔직하게 글로 담았다. 장애인과 소개팅을 하게 된 사연을 시작으로 온몸과 마음으로 편견을 겪어내며 관계를 이어갔던 시간들. 스노보드를 타고 스키장에서 결혼식을 올린 그날부터 스노보드 국가대표 선수로 패럴림픽에 출전하겠다는 항승의 말을 듣고 정신이 나가버릴 뻔한 순간까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어디까지 해줄 수 있나를 스스로에게 시험하는 날들의 연속이었다. 사랑이 아름답고 포근하기만 하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랑의 뒷모습은 항상 지난하고 벅찼다. 아이가 생기고 현실 요가에 뛰어들면서 그토록 부르짖었던 너를 사랑해서 죽겠어는 너를 미워해서 죽겠어로 변해갔다. 그런 사랑의 뒷모습까지 솔직하게 담아내려 애썼다. 단지 사랑을 하고 싶을 뿐인데 끝없이 다가오는 수많은 장애 앞에서 좌절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 사랑에 장애가 있을지 없을지 당신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 마음의 안정은 산티아고에 있지 않았다. 있는 그대로의 항승을 바라보게 된 후 우리의 연애는 조금 더 솔직해졌다. 멋진 모습만을 보여주기 위해 애쓰지 않았다. 스스로의 부족함이 느껴질 때면 언제든 상대방에게 손을 내밀었고 상대방은 그 손을 잡아주었다. 연천과 성북, 차로 꼬박 달려 1시간 반 거리였기에 가깝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거리와는 관계없이 시간이 날 때마다
함께 시간을 보냈다. 보통의 연인들처럼 거리를 걷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영화를 보며 팝콘도 나눠 먹는 그런 평범하고 소소한 데이트를 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러 나는 대학원 학술 행사 참석을 위해 유럽으로 3개월 여행을 떠나게 됐다. 사랑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오랜 시간을 떨어져 지낸다고 생각하니 3개월 뒤에도 항승은 여전히 웃으며 날 기다려줄까? 라는 고민이 들었다. 지금이라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갈 거라며 각자의 시간을 충실하게 즐기자고 웃으며 서로를 보냈겠지만 연애 초반 서로를 미처 다 알지 못한 채 떨어져 지내는 3개월은 매우 긴 시간 같았다. 공항에서 항승은 내 다이어리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다. 주리야, 여행 중에 이 약속들은 꼭 지켜졌으면 좋겠어. 첫째, 절대 다른 남자와 뽀뽀하지 않기. 둘째, 술 많이 마시지 않기. 500cc까지만, 그 이상은 절대 안 돼요. 셋째, 모르는 사람이 주는 음식 아무거나 받아서 먹지 않기. 넷째, 감사하고 즐거운 잊지 못할 여행하고 오기. 할 수 있지? 비행 내내 저 약속들을 읽고 또 읽었다. 뭐야, 항승 눈에는 내가 밥 사준다는 사람 다 따라가고 아무하고나 술 취한 채로 뽀뽀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나? 얘 왜 이렇게 귀엽지? 벌써 보고 싶네. 하지만 항승의 사랑 가득한 배웅을 받으며 시작한 여행은 시작부터 그다지 순조롭지 못했다. 연극 공부를 하기 위해 진학한 대학원 생활은 매일 깊은 늪으로 빠져나가는 느낌이었다. 주리, 너는 사는 게 재미있니? 살면서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이런 질문들을 매일 마주하며 나에 대해 깊게 판해야 하는 시간들의 연속이었다. 학술 행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겠는 말들이 귓가에 맴돌고 나는 사람들 사이에 섞이지 못한 채로 그 주변만을 맴돌았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그러던 중 드디어 학술 행사가 끝났고 계획했던 대로 가진 돈을 탈탈 털어 스페인 산티아고 길로 향했다. 산티아고 순례자의 길을 걸으며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는다가 당시의 유행이기도 했고 마음 한편으로는 산티아고에 다녀오면 나를 괴롭히는 이 열등감의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 산티아고만이 지금 이 못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40일 동안 매일 약 25km씩 걸으며 스스로의 정신을 단련하는 행위. 복잡한 과정이나 고민 없이 주어진 길을 그저 묵묵히 걷기만 하면 된다니 마음이 어수선하던 나에게 딱 맞는 길이었다. 하지만 호기롭게 시작한 순례길은 생각만큼 아름답거나 고상하지 않았다. 물집이 터져 피투성이가 된 발에서 오는 육체적인 고통은 이겨낼 수 있었지만 정신적인 고통은 이겨낼 수 없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열등감으로 지칠 만큼 지쳤던 나는 매일 새로운 사람을 만나며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하는 순례길의 섭리에 적응하지 못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번아웃된 상태의 나는 사람들과 마주 앉아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다. 제발 나한테 말 걸지 말아줘 라는 무표정으로 접시 속에 파스타만 응시하는 나날이었다. 그러다 동행에게 우리 그냥 둘이서만 있으면 안 될까? 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동행은 나에게 너는 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혼자 살아야겠다 라는 말을 남겼고 나는 그 말을 끝내 극복하지 못했다. 그 결과는 길을 걷기 시작한 지 열흘도 채 되지 않았을 때 바르셀로나행 개차에 혼자 올라타는 것이었다. 내 편이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내쳐지는 느낌. 어디에서도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자괴감. 다시 신발끈을 묶고 앞으로 걸어나갈 힘이 생기지 않았다.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는 순례길에서 오히려 마음이 조각조각 깨지고 흩어져 버렸다. 스페인의 낯선 기차 안에서 꼬질꼬질 더러워진 가방을 가슴에 안고 혼자 끄끄 울며 이전보다 더한 열등감의 늪에 빠졌다.
다른 사람들은 멋지게 술래길을 완주하고 축하주를 함께 마실 텐데 나는 왜 이것조차 끝까지 해내지 못할까? 나는 왜 사람들과 어울리기 힘들까? 나는 여기서 도대체 혼자 뭐하고 있는 걸까? 이 지독한 열등감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유일한 구원은 항승이었다. 그가 있는 한국과 내가 있는 스페인은 시차가 있었지만 그는 언제든 나의 연락을 받아주었다. 순례길의 실패에 대해 스스로를 비난할 때마다 그는 언제나 같은 태도로 나에게 말했다. 그랬구나. 지금 많이 힘들겠구나. 돌아오고 싶으면 언제든 한국으로 돌아와. 괜찮아. 넌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했어. 3개월 뒤 한국에 돌아왔을 때 항승은 변함없는 모습으로 나를 맞아주었다. 늘 그랬듯이 단단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꽉 안아주었다. 나를 향한 그의 깊은 지지가 느껴지는 포옹이었다. 나는 겉으로는 차분해 보이지만 속에선 항상 격한 파도가 몰아친다. 스스로 멈출 수 없는 이 파도를 잠재우기 위해 늘 사랑을 찾아 헤맸다. 사랑만이 나의 마음을 안정시켜줄 수 있을 거라 기대했다. 하지만 세상 어느 누가 파도처럼 변덕스럽고 격동하는 연인을 끝까지 참아줄 수 있을까? 애인들은 늘 내 고민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주려 하거나 같이 화를 내주었다. 그리고 마지막은 언제나 나에게 그 화가 돌아왔다. 더는 못하겠다. 여기서 그만하자. 하지만 항승은 달랐다.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나의 분노에 같이 화를 내지도 않았다. 그는 그냥 내 옆에 존재해 주었다. 주리야, 그렇게 해서 너의 화가 풀린다면 다 해. 내가 듣고 있어. 항승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이라며 어떤 일이 있든 나의 마음만 지켜낸다면 잘 마무리된 것이라고 말했다. 내 등을 토닥이는 그의 손길에 그저 파묻히고 싶었다. 항승을 통해 스스로를 향한 나의 태도도 점점 변했다. 화가 나도 되고 슬퍼도 되고 실패해도 된다. 그럴 수 있다. 그래도 된다. 이 험한 세상에 나의 마음에 공감해 주려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든든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마음의 안정을 얻었다. 더 이상 산티아고를 꿈꾸며 만족스럽지 않은 나 자신을 비난하지 않는다. 마음의 안정은 산티아고에 있지 않았다. 사랑에 장애가 있나요? 통장을 공개한 후에 우리는 결혼 허락이라는 관문에 도착했다. 4년간 연애를 하면서 이미 서로의 본가에 많이 다녀가긴 했지만 저희 결혼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러 가는 건 처음이었기에 심장의 두근거림을 멈출 수가 없었다. 평소 집을 올 때 편한 운동복을 입고 다녔던 그이기에 갑작스러운 정장 차림이 낯설게 느껴졌을 수도 있는데 부모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아마 우리의 계획을 다 느끼셨겠지만 일부러 말씀을 하지 않으셨던 것 같다. 그렇게 생신잔치는 밤늦도록 이어졌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숯불 위에 삼겹살이 타들어가는 것처럼 나의 입술도 바짝바짝 말라갔다. 도무지 결혼 이야기를 꺼낼 타이밍을 찾을 수가 없었고 우리는 결국 에라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며 계획을 포기하고 고기를 구웠다. 다음날 항승과 나 그리고 본문인과 함께 차를 타고 안흥에서 찐빵을 사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나는 이때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결혼 허락을 받는 상황을 상상하면 두 사람이 거실에서 무릎 꿇고 최대한 진지한 표정으로 따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따님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떠오른다. 그런데 찐빵을 사서 오는 차 안에서 결혼 허락이라니. 영 분위기가 살지 않았지만 더 미룰 수 없었다.
나는 부모님이 앉아 계신 앞좌석으로 머리를 쑥 들이밀고 단호하게 말했다. 아버지, 어머니, 저 항승 씨랑 결혼하려고요. 두 분은 아무 말씀 없으셨다. 설마 결혼을 반대하시는 건가? 라는 생각이 휙 스쳐가려는 찰나에 아버지께서 툭 하고 한 말씀을 던지셨다. 벌써 말을 하냐? 결혼식 하루 전에 이야기해라. 원체 자식들의 삶에 감노하라 배노하라 하는 스타일이 아니신지라 예상은 했지만 이런 말씀은 하실 줄을 몰랐다. 그래도 한국 정서상 결혼식 반년 전에는 말씀을 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을 정리하고 있을 때쯤 어머니도 한 말씀 건네셨다. 우리가 뭐 할 말이 있겠니? 그냥 이 찐빵처럼 따끈따끈하게 살아라. 어머니가 건네주신 찐빵을 한 입 베어무니 결혼에 대한 모든 답을 들은 것 같았다. 분명 함께 살아가면서 즐겁고 행복한 일들보다는 어렵고 괴로운 날들이 더 많겠지만 이 찐빵처럼 꽉 찬 속으로 둘이 따끈따끈하게 붙어 산다면 우리는 그 어떤 시련도 지금처럼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 부모님의 결혼 허락은 찐빵과 함께 순식간에 정리됐다. 다음은 항승의 부모님께 말씀을 드릴 차례였다. 바로 다음 주에 아버님의 생신이 있었기에 우리는 일주일 만에 다시 짐을 챙겨 항승의 집으로 향했다. 목포 집에 도착하니 일주일 전 우리 집의 상황이 데자뷰처럼 느껴졌다. 최대한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단아하게 화장을 하고 갔던 나는 어느새 냉장고 바지와 티셔츠를 입고 고기를 굽고 있었다. 우리는 왜 맨날 고기만 구울까? 또 생각했지만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나는 다시 타이밍을 살폈다. 숯불에 삼겹살이 바짝 익어갈 때쯤 항승의 입술이 움찔하며 떨어지려 했지만 결국 결혼에 대한 이야기는 꺼낼 수 없었다. 가족 모두가 집 마당에 모여 삼겹살을 구워 먹는 상황에서 결혼을 말하기가 분위기상 어려웠다. 이번에도 실패였다. 집으로 들어와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드디어 항승이 입을 열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줄이랑 올 겨울에 결혼하겠습니다. 뭐 너희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이 멘트 역시 어쩐지 낯설지 않았다. 아버지들은 모두 이런 멘트를 마음속에 준비하고 계시는 걸까? 아니면 자식의 결혼 고백 앞에서 심하게 요동치는 마음을 애써 다잡기 위해 최대한 담담한 척 말씀하시는 걸까? 아마 그동안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아셨겠지. 우리가 순간의 얄팍한 감정으로 서로를 선택한 것이 아님을. 이제야 생각해보면 연애 초반에는 항승과 연애는 할 수 있지만 결혼까지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했었다. 내가 평생 그의 장애를 감당할 수 있을지 부모님의 허락을 받을 수 있을지 확신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깊고 솔직한 연애 끝에 그 고민들은 하등 쓸모없는 생각이 되었다. 우리의 관계에서 그의 장애는 하나의 특징일 뿐 문제의 핵심이 아니었다. 과연 사랑에 장애가 있을까 없을까? 지금까지는 애틋한 사랑으로 이 관계를 지켜왔는데 과연 결혼이라는 새로운 상황 안에서도 우리는 그럴 수 있을까? 답은 아무도 모른다. 예상조차 할 수 없다. 그럼에도 기꺼이 그 사랑에 빠져보고자 우리는 결혼을 선택했다. 보통의 부모처럼 임신 기간 동안 고민을 꽤나 많이 했었다. 생략된 주어는 모두 아빠 항승이다. 아이를 한 손으로 돌볼 수 있을까? 신생아를 안고 분유를 먹일 수 있을까? 기저귀를 갈 수 있을까? 목욕은? 축구나 농구 같은 운동을 같이 해줄 수 있을까? 내 남편이 장애인인 것과 내 아이의 아빠가 장애인인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 남편은 선택할 수가 있지만 아빠는 선택할 수가 없다. 부모에게 장애가 있다는 것이 아이에게 미안해야 할 일은 아니지만
인생에서 굳이 경험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겪게 해야만 한다는 건 명백한 사실이었다. 않으면 부서질까 걱정되는 신생아 육아부터 아직 먼 미래인 학교 입학 후에 생길 일들까지 매일 새로운 걱정거리를 발굴하며 홀로 고민하는 시간들이 길어졌다. 그런 나를 보고 항승은 말했다. 강원도 처가에서 한 손으로 조카 모모를 안고 닭 모이를 주러 간 적이 있어. 닭장 가까이에 가서 모이를 부어주려고 몸을 숙이는 순간 휘청거렸어. 근데 있잖아, 아이가 떨어지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기도 전에 모모가 먼저 양팔과 다리로 날 강하게 붙잡더라. 두들도 되기 전일 텐데 그 어린 아기도 내 몸이 뭔가 불안했던 건지 정말 온 힘을 다해 붙들더라고. 아이를 아는 성인의 몸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휘청거린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든 아이를 보호하려 몸의 자세를 바꿀 것이다. 그래야만 한다. 하지만 항승은 그런 상황에서 빠르게 대응할 수가 없다. 허나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떨어지지 않으려는 의지가 있다. 아이의 힘을 믿자. 아니, 아이와 우리의 힘을 믿자. 함께 헤쳐나갈 그 힘을 믿어보자. 그의 장애를 하나하나 곱씹으며 그가 할 수 없는 일을 찾아 고민하기보다는 그가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적절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우리의 고민들은 때로는 답을 찾고 때로는 다시 제자리인 채로 자연스럽게 삶에 스며들었다. 생후 6개월이 지났을 때쯤 아이는 주방에 선 아빠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그의 상체를 먼저 보고 그 다음은 시선을 내려 다리를 보았다. 엄마인 나를 보는 눈빛과는 그 결이 꽤나 달랐다. 아빠가 저기서 내 밥을 만들고 있네? 라는 뜻이 아니라 아빠 다리는 왜 저렇지? 라는 의미가 담긴 눈빛이었다. 물론 6개월 아이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낼 정도로 독심술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항승도 나도 똑같이 매번 그 눈빛을 보고 관찰한 결과 분명 다른 뭔가가 있었다. 그 시선이 신기해서 사진으로도 남겨두었다. 돌이 지나고 2살이 됐을 무렵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아빠의 몸과 다리를 탐색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아빠의 의족이 신기한 듯 조심스럽게 만져보았고 나중에는 아빠가 벗어둔 다리를 보면 아빠 하며 이건 아빠의 다리야, 빨리 껴야 해, 아빠에게 가져다 줘야 해 라는 의미로 우리의 손을 이끌기도 했다. 가끔은 아빠는 왜 팔이 없냐며 빼 라며 항승의 빈 소매를 잡아당겼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훗날 아이가 커서 학교에 가게 되면 친구들은 반드시 이렇게 묻겠지? 아무런 악의도 없이 순수하게 하지만 직설적으로. 너네 아빠는 왜 팔이 없어? 아이는 뭐라고 답할까? 나는 아이에게 어떻게 답하라고 가르쳐줘야 할까? 정답은 이미 알고 있지만 생각처럼 쉽게 입 밖으로 꺼내지지가 않는다. 항승의 어린 조카가 가족들에게 그의 팔에 대해 처음으로 물었던 날이다. 왜 삼촌은 팔이 없어? 순간 정적이 흘렀고 가족들은 머뭇거리다 이렇게 말했다. 도깨비가 잡아먹었어. 너네도 말 안 들으면 도깨비가 와서 잡아먹는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주고 싶었지만 그럴 분위기가 아니었기에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었다. 나의 딸이 커서 똑같은 질문을 한다면 나도 이렇게 답할지 모르겠다. 정답이 존재하지만 꼭 모든 상황에서 정답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와 항승의 자녀로 태어난 이 아이는 자라면서 굳이 경험하지 않아도 될 감정들을 반드시 마주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장애 따위가 아니라는 걸 그와 함께한 지난 시간 동안 내가 깨달았듯이 아이도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이라 믿는다. 딸에게 쓰는 엄마의 편지. 설아, 태어나 보니 아빠는 다리가 3개나 있었지? 진짜 다리 하나,
집에서 쓰는 의족 하나, 그리고 밖에서 쓰는 의족 하나. 남들은 다리가 겨우 2개밖에 없는데 내 아빠는 다리가 무려 3개야. 얼마나 멋지니? 아빠가 장애인이 된 건 좋아서 선택한 것이 아니란다. 하지만 장애인인 아빠와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한 건 엄마가 좋아서 한 선택이야. 아빠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빛나는 치열하고 멋진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엄마는 그런 아빠의 모습에 완전히 사랑에 빠져버렸고 사랑할수록 장애는 보이지 않게 되더라. 너의 선택이 아니었음에도 어쨌든 장애인 아빠를 가지게 됐으니 앞으로 살아가면서 참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될 거야. 사람들의 편견 앞에서 속상한 일도 많겠지. 엄마는 그럴 때마다 더 당당하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너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굳이 당당할 필요도 위축될 필요도 없어. 그냥 이게 우리 가족의 모습인 거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반드시 힘든 상황 앞에 서게 될 거야. 그럴 때는 주저없이 엄마를 찾아 이야기해 주겠니? 함께 대화하며 서로의 마음을 감싸주자. 아빠가 엄마에게 해줬던 것처럼 엄마도 서리를 따뜻하게 안아줄게. 세상 모든 아름다움을 담은 너를 언제나 지지해. 우리는 왜 사랑을 찾아 헤매는 걸까? 몇 해 전 TV에서 효린의 민박을 보고 효리와 상순의 사랑하는 모습에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으리으리한 집에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살 것 같았던 톱스타 효리는 생각보다 소박하게 스스로의 삶을 읽어가고 있었다. 동반자 상순은 언제나 효리를 바라봤다. 유명하고 돈이 많은 효리가 아닌 그냥 있는 그대로의 효리를 바라보았다. 아침이면 부지스한 머리로 차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고 낮에는 마주보고 앉아 햇살에 바삭하게 마른 빨래를 갠다. 볕이 좋은 날엔 바다로 가 수영을 하고 해질녘에는 강아지들과 함께 오름을 오르며 산책을 한다. 너무나도 평범한 하루의 반복이라 방송에 어울리는 그림을 뽑아내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 정도였다. 하지만 그 소박한 일상 안에서 효리와 상순의 사랑은 더욱 빛났다. 특별한 것을 하지 않아도 그저 마당을 쓸고 간단한 요리를 해먹는 일과 안에서도 그들은 항상 서로를 바라보고 만지고 껴안아 주었다. 서로의 채취와 숨결을 주고받는 진한 포옹도 있었지만 멀리 떨어져서도 눈빛으로 서로를 감싸 안았다. 대화가 없어도 분위기로 말하고 있었다. 너를 사랑해. 최고의 제작진들이 만들어낸 방송이자 영상이기에 그들의 사랑이 더욱 아름답게 포장된 것은 물론 맞다. 하지만 진실된 사랑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두 사람의 눈빛과 마음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효리처럼 돈이 많았으면 나도 저렇게 사랑하며 살 수 있다 라는 마음이 아예 없지는 않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종일 둘이 붙어 있는데도 사이가 좋은 부부가 되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았다. 방송을 보는 내내 이상하게 눈물이 났다. 슬픈 장면도 아니고 억지로 감동을 만들어낸 프로그램도 아니었는데 계속 마음 한편이 정전기가 일듯 아릿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저 두 연예인의 모습인데 왜 내가 위로를 느끼고 안정감을 얻는 걸까? 한참을 고집다 스스로에게 물었다. 우리는 왜 사랑을 찾아 헤매는 걸까? 사랑을 위해 사랑을 찾아 헤맨 날들이 있었다. 사랑하는 나를 보는 게 좋아서, 사랑받는 나를 보는 게 좋아서 계속 사랑을 찾아 헤맸다. 사랑, 사랑, 사랑. 외치고 또 외쳐도 지치지 않는 힘이 끊임없이 쏟아났다. 사랑에 버림받을 때도, 사랑을 가차없이 버리고 돌아설 때도 다음 사랑은 반드시 아름다울 거야 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어리숙하고 이기적이었던 20살의 사랑도 그 당시에는 매일이 흩날리는 꽃잎처럼 아름답기만 했다. 그러다 상대에게 받는 상처가 내가 주는 상처보다 더 크다고 느껴지면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가에 상관없이 피해자인 척 이별을 선택했다. 함께 걷던 거리가 더 이상 설레지 않을 때,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 때, 사랑을 지속할 이유가 없었다. 다시 새로운 사랑을 찾아 아름다운 습관을 만들면 된다는 생각만 있었다. 있는 그대로 너를 바라보지 못한 사랑은 마치 종이에 매인 손가락처럼 별것 아니지만 꽤나 쓰라린 상처를 남겼다. 반복되는 사랑과 이별 앞에서 점점 지쳐갈 때쯤 항승을 만났다. 인생의 미사여구란 것이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단단하고 투명한 그를 마주하다 보니 더 이상 사랑을 얻기 위해 눈웃음을 팔 이유가 없어졌다. 사랑받는 내가 되기 위해 억지로 가면을 쓸 필요도, 사랑하는 내가 되기 위해 마음 넓은 애인인 척 할 필요도 없었다. 좋으면 좋다고, 싫으면 싫다고 말할 수 있는 솔직한 관계 안에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 항승을 통해 숨겨져 있던 나의 부드러움을 발견했다. 뾰족하고 강한 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봐준 그 덕분에 나의 벽이 조금씩 무너져 내렸다. 그의 눈으로 보는 나는 생각보다 훨씬 귀엽고 사랑스럽고 솔직한 사람이었다. 세상과 치대다 벽이 다시 두터워지려고 할 때면 그는 늘 나를 똑바로 바라보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조곤조곤 말해주었다. 주리를 생각합니다. 귀엽게 웃고 있는 모습, 사랑스러운 미소로 날 바라보고 있는 모습, 내 실수에 토라져 있는 모습, 당당하게 의견을 이야기하는 모습, 공연장에서 최선을 다해 연기하는 모습, 나를 보며 눈물 짓던 모습, 주리의 모습을 생각하면 때론 웃기도 때론 눈물 짓기도 합니다. 닭살도다 그만해 라는 말이 절로 나왔지만 진짜 그만두길 바라서 한 말은 아니었다. 나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깊은 안정감을 선사했다. 앞으로 어떤 일을 겪든 간에 내 알맹이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끊임없이 일깨워주는 사람, 그런 사람, 그런 사랑. 사랑이 이런 것이었구나. 긴 시간 동안 그토록 사랑을 찾아 헤맸던 이유가 바로 나 자신을 찾고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라니. 깨달음을 얻는 순간 허무함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사랑을 찾는 이유도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니. 나라는 인간의 이기적임을 다시 한번 느끼며 괜히 웃음이 났다. 항승을 사랑하기 위해 많은 편견들과 싸워왔다. 어떻게 장애인이랑 연애를 해? 걔가 그래도 돈은 좀 있는 거지? 연애는 했다 치자. 아무리 그래도 결혼은 아니야. 애 낳아봐라. 너 혼자 다 봐야 할걸? 한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이렇게나 많은 질문에 끊임없이 답을 해야만 하는 것임을 몰랐다. 때로는 행동으로, 때로는 눈빛으로 최선의 답을 하려 애썼다. 모든 답의 끝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다. 나는 항승을 사랑해. 그와 함께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렇게 사랑 타령을 하고 있냐는 주변 사람들의 말을 종종 듣는다. 항승에 뭐가 그렇게 좋냐는 말에 그냥 사랑해서 사랑한다고 말했다. 다른 이유들보다 더 큰 이유,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 에필로그. 가끔 본가에 갈 때면 어머니는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온갖 음식들을 차려주신다. 음식이 가득 담긴 접시가 나오고 또 나오다가 둘 자리가 없어서 상 위의 물건들을 바닥으로 다 내려야 할 정도다. 그러면 아버지는 살짝 삐진 표정으로 말씀하신다. 야, 남편한테는 맨날 밥이랑 김치만 주더니 딸내미 오니까 메뉴가 달라지네.
투덜거리는 아버지의 말을 무시한 채 어머니는 나에게 속삭이신다. 남편 밥 차려주는 건 귀찮아도 자식 밥 차려주는 건 하나도 안 귀찮아. 결혼 전에는 어머니의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남편이나 자식이나 밥 차려주는 건 다 똑같지 않을까 생각했다.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니 자연스럽게 어머니의 그 말을 이해하게 됐다. 딸내미가 먹고 싶다면 계란을 삶아 까주는 것도 하나도 귀찮지 않지만 항승이가 먹고 싶다면 그냥 대충 달걀 후라이를 해준다.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항승이가 직접 달걀 후라이를 해먹는다. 내 몸은 하나고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도 한계가 있다 보니 남편보다는 자식을 위해 정성을 다하게 된다. 남편은 혼자서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만 한 살 아기는 내 손길 없이는 혼자서도 먹지도 잠들지도 못하니까 당연하다. 그런 나를 보고 항승은 가끔 입술을 삐죽 내밀고 말한다. 철이 보는 것처럼 나도 좀 예쁜 눈으로 봐줘라. 맨날 독수리 눈으로 보지 말고. 아이고 무서워. 존재 자체로 사랑스러웠던,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려 잠을 이루지 못했던 지난 10년의 사랑이 이제는 현실 그 자체의 사랑으로 변했다.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라고 묻던 풋풋한 20대의 내가 라면 먹고 갈래? 또 힘들어서 라면은 그냥 각자 먹자 라고 말하는 30대의 내가 됐다. 사랑에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의 삶으로 직접 실험하겠다는 큰 포부로 시작한 우리의 사랑. 이제는 사랑에 장애는 없지만 돈은 있어야 한다는 농담 같은 진담을 주고받을 정도로 농익은 사랑이 됐다.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것은 항승을 떠올릴 때면 매일 머릿속에 글감이 퐁퐁 샘솟는다는 것이다. 나의 뮤즈, 박항승이 내 옆을 지키고 있는 한 사랑에 장애가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다. 그를 만나기 전에는 12세 크리파스처럼 정확하고 단조롭던 내 삶이 그를 만나 색을 규정 지을 수 없는 수채화처럼 다채롭게 확장되고 있다. 가끔은 그가 미워 죽겠을 때도 있고 귀찮아 죽겠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같이 있고 싶은 걸 보면 우리의 사랑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랑에 장애가 있나요? 권주리 에세이. 프롤로그. 연애를 갓 시작한 사람에게 주변인들은 인사치레로 이런 질문을 하곤 한다. 그 사람 어디가 그렇게 좋아? 답은 다양할 수 있다. 나한테 잘해줘서, 자상해서, 잘생겨서, 키가 커서, 같이 있으면 재미있어서. 하지만 나의 경우에는 다르다. 그렇게 답을 끝내면 상대방은 잠시의 침묵과 함께 나를 빤히 바라보다 개면적은 듯 눈을 피하며 말한다. 그래, 그렇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 항승에겐 장애가 있다. 어릴 적 사고로 신체의 일부를 잃었다. 그렇기에 그가 잘생겨서 좋아 라고 말을 끝내면 늘 위와 같은 어색한 상황이 이어지곤 한다. 그가 장애인이라서 장애인을 겨우 그런 이유로 사랑하기엔 일반적으로 말이 되지 않기에 사람들은 나의 눈을 피한다. 장애 유무를 떠나서 그냥 남들과 똑같이 사랑했을 뿐인데 세상은 우리에게 꽤나 큰 관심을 주었다. 인간극장과 휴먼 다큐 사랑에 출연하면서 그 관심은 깊이와 넓이를 더해갔다. 처음엔 장애인 비장애인 커플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주었지만 보편적인 장애인 비장애인 커플의 모습이 아닌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더 궁금해하고 신기해했다. 보통 장애인 비장애인 커플을 상상하면 우직하고 착한 장애인과 그 옆을 지키는 헌신적이고 차분한 비장애인이 떠오른다. 하지만 우리는 완전히 다르다. 나는 그를 위해 무조건적으로 헌신하는 스타일의 여자가 아니다. 오히려 내가 배려한 만큼 너도 나를 배려해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요즘 여자다.
싫은 건 싫다고 말하고 너의 장애 때문에 내가 힘들어 죽겠다고 솔직히 말한다. 긍정의 힘으로 장애와 편견을 껴안는 사랑의 끝판왕이 아니다. 사랑에 장애가 있나요? 10년간 이어온 블로그의 제목이자 이 책의 제목이다. 여기서 장애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진다. 신체적인 장애 혹은 어떠한 일을 하는 데 있어 방해가 되는 것을 뜻하는 장애. 사랑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 장애가 진짜 장애가 되는지를 우리 삶을 통해 실험하고 글로 풀어내고자 이 문장을 내 인생의 문장이자 책 제목으로 삼았다. 항승과 함께한 지난 시간 동안 경험한 것들을 아주 솔직하게 글로 담았다. 장애인과 소개팅을 하게 된 사연을 시작으로 온몸과 마음으로 편견을 겪어내며 관계를 이어갔던 시간들. 스노보드를 타고 스키장에서 결혼식을 올린 그날부터 스노보드 국가대표 선수로 패럴림픽에 출전하겠다는 항승의 말을 듣고 정신이 나가버릴 뻔한 순간까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어디까지 해줄 수 있나를 스스로에게 시험하는 날들의 연속이었다. 사랑이 아름답고 포근하기만 하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랑의 뒷모습은 항상 지난하고 벅찼다. 아이가 생기고 현실 요가에 뛰어들면서 그토록 부르짖었던 너를 사랑해서 죽겠어는 너를 미워해서 죽겠어로 변해갔다. 그런 사랑의 뒷모습까지 솔직하게 담아내려 애썼다. 단지 사랑을 하고 싶을 뿐인데 끝없이 다가오는 수많은 장애 앞에서 좌절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 사랑에 장애가 있을지 없을지 당신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 마음의 안정은 산티아고에 있지 않았다. 있는 그대로의 항승을 바라보게 된 후 우리의 연애는 조금 더 솔직해졌다. 멋진 모습만을 보여주기 위해 애쓰지 않았다. 스스로의 부족함이 느껴질 때면 언제든 상대방에게 손을 내밀었고 상대방은 그 손을 잡아주었다. 연천과 성북, 차로 꼬박 달려 1시간 반 거리였기에 가깝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거리와는 관계없이 시간이 날 때마다 함께 시간을 보냈다. 보통의 연인들처럼 거리를 걷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영화를 보며 팝콘도 나눠 먹는 그런 평범하고 소소한 데이트를 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러 나는 대학원 학술 행사 참석을 위해 유럽으로 3개월 여행을 떠나게 됐다. 사랑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오랜 시간을 떨어져 지낸다고 생각하니 3개월 뒤에도 항승은 여전히 웃으며 날 기다려줄까? 라는 고민이 들었다. 지금이라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갈 거라며 각자의 시간을 충실하게 즐기자고 웃으며 서로를 보냈겠지만 연애 초반 서로를 미처 다 알지 못한 채 떨어져 지내는 3개월은 매우 긴 시간 같았다. 공항에서 항승은 내 다이어리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다. 주리야, 여행 중에 이 약속들은 꼭 지켜졌으면 좋겠어. 첫째, 절대 다른 남자와 뽀뽀하지 않기. 둘째, 술 많이 마시지 않기. 500cc까지만, 그 이상은 절대 안 돼요. 셋째, 모르는 사람이 주는 음식 아무거나 받아서 먹지 않기. 넷째, 감사하고 즐거운 잊지 못할 여행하고 오기. 할 수 있지? 비행 내내 저 약속들을 읽고 또 읽었다. 뭐야, 항승 눈에는 내가 밥 사준다는 사람 다 따라가고 아무하고나 술 취한 채로 뽀뽀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나? 얘 왜 이렇게 귀엽지? 벌써 보고 싶네. 하지만 항승의 사랑 가득한 배웅을 받으며 시작한 여행은 시작부터 그다지 순조롭지 못했다. 연극 공부를 하기 위해 진학한 대학원 생활은 매일 깊은 늪으로 빠져가는 느낌이었다. 주리, 너는 사는 게 재미있니? 살면서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이런 질문들을 매일 마주하며 나에 대해 깊게 판해야 하는 시간들의 연속이었다. 학술 행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겠는 말들이 귓가에 맴돌고 나는 사람들 사이에 섞이지 못한 채로 그 주변만을 맴돌았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그러던 중 드디어 학술 행사가 끝났고 계획했던 대로 가진 돈을 탈탈 털어 스페인 산티아고 길로 향했다. 산티아고 순례자의 길을 걸으며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는다가 당시의 유행이기도 했고 마음 한편으로는 산티아고에 다녀오면 나를 괴롭히는 이 열등감의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 산티아고만이 지금 이 못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40일 동안 매일 약 25km씩 걸으며 스스로의 정신을 단련하는 행위. 복잡한 과정이나 고민 없이 주어진 길을 그저 묵묵히 걷기만 하면 된다니 마음이 어수선하던 나에게 딱 맞는 길이었다. 하지만 호기롭게 시작한 순례길은 생각만큼 아름답거나 고상하지 않았다. 물집이 터져 피투성이가 된 발에서 오는 육체적인 고통은 이겨낼 수 있었지만 정신적인 고통은 이겨낼 수 없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열등감으로 지칠 만큼 지쳤던 나는 매일 새로운 사람을 만나며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하는 순례길의 섭리에 적응하지 못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번아웃된 상태의 나는 사람들과 마주 앉아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다. 제발 나한테 말 걸지 말아줘 라는 무표정으로 접시 속에 파스타만 응시하는 나날이었다. 그러다 동행에게 우리 그냥 둘이서만 있으면 안 될까? 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동행은 나에게 너는 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혼자 살아야겠다 라는 말을 남겼고 나는 그 말을 끝내 극복하지 못했다. 그 결과는 길을 걷기 시작한 지 열흘도 채 되지 않았을 때 바르셀로나행 개차에 혼자 올라타는 것이었다. 내 편이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내쳐지는 느낌. 어디에서도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자괴감. 다시 신발끈을 묶고 앞으로 걸어나갈 힘이 생기지 않았다.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는 순례길에서 오히려 마음이 조각조각 깨지고 흩어져 버렸다. 스페인의 낯선 기차 안에서 꼬질꼬질 더러워진 가방을 가슴에 안고 혼자 끄끄 울며 이전보다 더한 열등감의 늪에 빠졌다. 다른 사람들은 멋지게 순례길을 완주하고 축하주를 함께 마실 텐데 나는 왜 이것조차 끝까지 해내지 못할까? 나는 왜 사람들과 어울리기 힘들까? 나는 여기서 도대체 혼자 뭐하고 있는 걸까? 이 지독한 열등감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유일한 구원은 항승이었다. 그가 있는 한국과 내가 있는 스페인은 시차가 있었지만 그는 언제든 나의 연락을 받아주었다. 순례길의 실패에 대해 스스로를 비난할 때마다 그는 언제나 같은 태도로 나에게 말했다. 그랬구나. 지금 많이 힘들겠구나. 돌아오고 싶으면 언제든 한국으로 돌아와. 괜찮아. 넌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했어. 3개월 뒤 한국에 돌아왔을 때 항승은 변함없는 모습으로 나를 맞아주었다. 늘 그랬듯이 단단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꽉 안아주었다. 나를 향한 그의 깊은 지지가 느껴지는 포옹이었다. 나는 겉으로는 차분해 보이지만 속에선 항상 격한 파도가 몰아친다. 스스로 멈출 수 없는 이 파도를 잠재우기 위해 늘 사랑을 찾아 헤맸다. 사랑만이 나의 마음을 안정시켜줄 수 있을 거라 기대했다. 하지만 세상 어느 누가 파도처럼 변덕스럽고 격동하는 연인을 끝까지 참아줄 수 있을까? 애인들은 늘 내 고민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주려 하거나 같이 화를 내주었다. 그리고 마지막은 언제나 나에게 그 화가 돌아왔다. 더는 못하겠다. 여기서 그만하자. 하지만 항승은 달랐다.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나의 분노에 같이 화를 내지도 않았다. 그는 그냥 내 옆에 존재해 주었다. 주리야,
그렇게 해서 너의 화가 풀린다면 다 해. 내가 듣고 있어. 항승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이라며 어떤 일이 있든 나의 마음만 지켜낸다면 잘 마무리된 것이라고 말했다. 내 등을 토닥이는 그의 손길에 그저 파묻히고 싶었다. 항승을 통해 스스로를 향한 나의 태도도 점점 변했다. 화가 나도 되고 슬퍼도 되고 실패해도 된다. 그럴 수 있다. 그래도 된다. 이 험한 세상에 나의 마음에 공감해 주려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든든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마음의 안정을 얻었다. 더 이상 산티아고를 꿈꾸며 만족스럽지 않은 나 자신을 비난하지 않는다. 마음의 안정은 산티아고에 있지 않았다. 사랑에 장애가 있나요? 통장을 공개한 후에 우리는 결혼 허락이라는 관문에 도착했다. 4년간 연애를 하면서 이미 서로의 본가에 많이 다녀가긴 했지만 저희 결혼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러 가는 건 처음이었기에 심장의 두근거림을 멈출 수가 없었다. 평소 집을 올 때 편한 운동복을 입고 다녔던 그이기에 갑작스러운 정장 차림이 낯설게 느껴졌을 수도 있는데 부모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아마 우리의 계획을 다 느끼셨겠지만 일부러 말씀을 하지 않으셨던 것 같다. 그렇게 생신잔치는 밤늦도록 이어졌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숯불 위에 삼겹살이 타들어가는 것처럼 나의 입술도 바짝바짝 말라갔다. 도무지 결혼 이야기를 꺼낼 타이밍을 찾을 수가 없었고 우리는 결국 에라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며 계획을 포기하고 고기를 구웠다. 다음날 항승과 나 그리고 본문인과 함께 차를 타고 안흥에서 찐빵을 사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나는 이때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결혼 허락을 받는 상황을 상상하면 두 사람이 거실에서 무릎 꿇고 최대한 진지한 표정으로 따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따님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떠오른다. 그런데 찐빵을 사서 오는 차 안에서 결혼 허락이라니. 영 분위기가 살지 않았지만 더 미룰 수 없었다. 나는 부모님이 앉아 계신 앞좌석으로 머리를 쑥 들이밀고 단호하게 말했다. 아버지 어머니, 저 항승 씨랑 결혼하려고요. 두 분은 아무 말씀 없으셨다. 설마 결혼을 반대하시는 건가? 라는 생각이 휙 스쳐가려는 찰나에 아버지께서 툭 하고 한 말씀을 던지셨다. 벌써 말을 하냐? 결혼식 하루 전에 이야기해라. 원체 자식들의 삶에 감노하라 배노하라 하는 스타일이 아니신지라 예상은 했지만 이런 말씀은 하실 줄을 몰랐다. 그래도 한국 정서상 결혼식 반년 전에는 말씀을 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을 정리하고 있을 때쯤 어머니도 한 말씀 건네셨다. 우리가 뭐 할 말이 있겠니? 그냥 이 찐빵처럼 따끈따끈하게 살아라. 어머니가 건네주신 찐빵을 한 입 베어무니 결혼에 대한 모든 답을 들은 것 같았다. 분명 함께 살아가면서 즐겁고 행복한 일들보다는 어렵고 괴로운 날들이 더 많겠지만 이 찐빵처럼 꽉 찬 속으로 둘이 따끈따끈하게 붙어 산다면 우리는 그 어떤 시련도 지금처럼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 부모님의 결혼 허락은 찐빵과 함께 순식간에 정리됐다. 다음은 항승의 부모님께 말씀을 드릴 차례였다. 바로 다음 주에 아버님의 생신이 있었기에 우리는 일주일 만에 다시 짐을 챙겨 항승의 집으로 향했다. 목포 집에 도착하니 일주일 전 우리 집의 상황이 데자뷰처럼 느껴졌다. 최대한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단아하게 화장을 하고 갔던 나는 어느새 냉장고 바지와 티셔츠를 입고 고기를 굽고 있었다. 우리는 왜 맨날 고기만 구울까? 또 생각했지만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나는 다시 타이밍을 살폈다. 숯불에 삼겹살이 바짝 익어갈 때쯤 항승의 입술이 움찔하며 떨어지려 했지만 결국
결혼에 대한 이야기는 꺼낼 수 없었다. 가족 모두가 집 마당에 모여 삼겹살을 구워 먹는 상황에서 결혼을 말하기가 분위기상 어려웠다. 이번에도 실패였다. 집으로 들어와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드디어 항승이 입을 열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줄이랑 올 겨울에 결혼하겠습니다. 뭐 너희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이 멘트 역시 어쩐지 낯설지 않았다. 아버지들은 모두 이런 멘트를 마음속에 준비하고 계시는 걸까? 아니면 자식의 결혼 고백 앞에서 심하게 요동치는 마음을 애써 다잡기 위해 최대한 담담한 척 말씀하시는 걸까? 아마 그동안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아셨겠지. 우리가 순간의 얄팍한 감정으로 서로를 선택한 것이 아님을. 이제야 생각해보면 연애 초반에는 항승과 연애는 할 수 있지만 결혼까지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했었다. 내가 평생 그의 장애를 감당할 수 있을지 부모님의 허락을 받을 수 있을지 확신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깊고 솔직한 연애 끝에 그 고민들은 하등 쓸모없는 생각이 되었다. 우리의 관계에서 그의 장애는 하나의 특징일 뿐 문제의 핵심이 아니었다. 과연 사랑에 장애가 있을까 없을까? 지금까지는 애틋한 사랑으로 이 관계를 지켜왔는데 과연 결혼이라는 새로운 상황 안에서도 우리는 그럴 수 있을까? 답은 아무도 모른다. 예상조차 할 수 없다. 그럼에도 기꺼이 그 사랑에 빠져보고자 우리는 결혼을 선택했다. 보통의 부모처럼 임신 기간 동안 고민을 꽤나 많이 했었다. 생략된 주어는 모두 아빠 항승이다. 아이를 한 손으로 돌볼 수 있을까? 신생아를 안고 분유를 먹일 수 있을까? 기저귀를 갈 수 있을까? 목욕은? 축구나 농구 같은 운동을 같이 해줄 수 있을까? 내 남편이 장애인인 것과 내 아이의 아빠가 장애인인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 남편은 선택할 수가 있지만 아빠는 선택할 수가 없다. 부모에게 장애가 있다는 것이 아이에게 미안해야 할 일은 아니지만 인생에서 굳이 경험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겪게 해야만 한다는 건 명백한 사실이었다. 않으면 부서질까 걱정되는 신생아 육아부터 아직 먼 미래인 학교 입학 후에 생길 일들까지 매일 새로운 걱정거리를 발굴하며 홀로 고민하는 시간들이 길어졌다. 그런 나를 보고 항승은 말했다. 강원도 처가에서 한 손으로 조카 모모를 안고 닭 모이를 주러 간 적이 있어. 닭장 가까이에 가서 모이를 부어주려고 몸을 숙이는 순간 휘청거렸어. 근데 있잖아. 아이가 떨어지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기도 전에 모모가 먼저 양팔과 다리로 날 강하게 붙잡더라. 두들도 되기 전일 텐데 그 어린 아기도 내 몸이 뭔가 불안했던 건지 정말 온 힘을 다해 붙들더라고. 아이를 아는 성인의 몸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휘청거린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든 아이를 보호하려 몸의 자세를 바꿀 것이다. 그래야만 한다. 하지만 항승은 그런 상황에서 빠르게 대응할 수가 없다. 허나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떨어지지 않으려는 의지가 있다. 아이의 힘을 믿자. 아니, 아이와 우리의 힘을 믿자. 함께 헤쳐나갈 그 힘을 믿어보자. 그의 장애를 하나하나 곱씹으며 그가 할 수 없는 일을 찾아 고민하기보다는 그가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적절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우리의 고민들은 때로는 잡을 찾고 때로는 다시 제자리인 채로 자연스럽게 삶에 스며들었다. 생후 6개월이 지났을 때쯤 아이는 주방에 선 아빠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그의 상체를 먼저 보고 그 다음은 시선을 내려 다리를 보았다. 엄마인 나를 보는 눈빛과는 그 결이 꽤나 달랐다. 아빠가 저기서 내 밥을 만들고 있네? 라는 뜻이 아니라 아빠 다리는 왜 저렇지? 라는 의미가 담긴 눈빛이었다.
물론 6개월 아이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낼 정도로 독심술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항승도 나도 똑같이 매번 그 눈빛을 보고 관찰한 결과 분명 다른 뭔가가 있었다. 그 시선이 신기해서 사진으로도 남겨두었다. 돌이 지나고 2살이 됐을 무렵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아빠의 몸과 다리를 탐색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아빠의 의족이 신기한 듯 조심스럽게 만져보았고 나중에는 아빠가 벗어둔 다리를 보면 아빠, 아빠 하며 이건 아빠의 다리야. 빨리 껴야 해. 아빠에게 가져다 줘야 해. 라는 의미로 우리의 손을 이끌기도 했다. 가끔은 아빠는 왜 팔이 없냐며 빼 라며 항승의 빈 소매를 잡아당겼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훗날 아이가 커서 학교에 가게 되면 친구들은 반드시 이렇게 묻겠지? 아무런 악의도 없이 순수하게 하지만 직설적으로. 너네 아빠는 왜 팔이 없어? 아이는 뭐라고 답할까? 나는 아이에게 어떻게 답하라고 가르쳐줘야 할까? 정답은 이미 알고 있지만 생각처럼 쉽게 입 밖으로 꺼내지지가 않는다. 항승의 어린 조카가 가족들에게 그의 팔에 대해 처음으로 물었던 날이다. 왜 삼촌은 팔이 없어? 순간 정적이 흘렀고 가족들은 머뭇거리다 이렇게 말했다. 도깨비가 잡아먹었어. 너네도 말 안 들으면 도깨비가 와서 잡아먹는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주고 싶었지만 그럴 분위기가 아니었기에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었다. 나의 딸이 커서 똑같은 질문을 한다면 나도 이렇게 답할지 모르겠다. 정답이 존재하지만 꼭 모든 상황에서 정답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와 항승의 자녀로 태어난 이 아이는 자라면서 굳이 경험하지 않아도 될 감정들을 반드시 마주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장애 따위가 아니라는 걸 그와 함께한 지난 시간 동안 내가 깨달았듯이 아이도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이라 믿는다. 딸에게 쓰는 엄마의 편지. 설아, 태어나 보니 아빠는 다리가 3개나 있었지? 진짜 다리 하나, 집에서 쓰는 의족 하나, 그리고 밖에서 쓰는 의족 하나. 남들은 다리가 겨우 2개밖에 없는데 내 아빠는 다리가 무려 3개야. 얼마나 멋지니? 아빠가 장애인이 된 건 좋아서 선택한 것이 아니란다. 하지만 장애인인 아빠와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한 건 엄마가 좋아서 한 선택이야. 아빠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빛나는 치열하고 멋진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엄마는 그런 아빠의 모습에 완전히 사랑에 빠져버렸고 사랑할수록 장애는 보이지 않게 되더라. 너의 선택이 아니었음에도 어쨌든 장애인 아빠를 가지게 됐으니 앞으로 살아가면서 참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될 거야. 사람들의 편견 앞에서 속상한 일도 많겠지. 엄마는 그럴 때마다 더 당당하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너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굳이 당당할 필요도 위축될 필요도 없어. 그냥 이게 우리 가족의 모습인 거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반드시 힘든 상황 앞에 서게 될 거야. 그럴 때는 주저없이 엄마를 찾아 이야기해 주겠니? 함께 대화하며 서로의 마음을 감싸주자. 아빠가 엄마에게 해줬던 것처럼 엄마도 서리를 따뜻하게 안아줄게. 세상 모든 아름다움을 담은 너를 언제나 지지해. 우리는 왜 사랑을 찾아 헤매는 걸까? 몇 해 전 TV에서 효린의 민박을 보고 효리와 상순의 사랑하는 모습에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으리으리한 집에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살 것 같았던 톱스타 효리는 생각보다 소박하게 스스로의 삶을 읽어가고 있었다. 동반자 상수는 언제나 효리를 바라봤다. 유명하고 돈이 많은 효리가 아닌 그냥 있는 그대로의 효리를 바라보았다.
아침이면 부지스한 머리로 차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고 낮에는 마주보고 앉아 햇살에 바삭하게 마른 빨래를 갠다. 볕이 좋은 날엔 바다로 가 수영을 하고 해질녘에는 강아지들과 함께 오름을 오르며 산책을 한다. 너무나도 평범한 하루의 반복이라 방송에 어울리는 그림을 뽑아내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 정도였다. 하지만 그 소박한 일상 안에서 효리와 상순의 사랑은 더욱 빛났다. 특별한 것을 하지 않아도 그저 마당을 쓸고 간단한 요리를 해먹는 일과 안에서도 그들은 항상 서로를 바라보고 만지고 껴안아 주었다. 서로의 채취와 숨결을 주고받는 진한 포옹도 있었지만 멀리 떨어져서도 눈빛으로 서로를 감싸 안았다. 대화가 없어도 분위기로 말하고 있었다. 너를 사랑해. 최고의 제작진들이 만들어낸 방송이자 영상이기에 그들의 사랑이 더욱 아름답게 포장된 것은 물론 맞다. 하지만 진실된 사랑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두 사람의 눈빛과 마음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효리처럼 돈이 많았으면 나도 저렇게 사랑하며 살 수 있다 라는 마음이 아예 없지는 않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종일 둘이 붙어 있는데도 사이가 좋은 부부가 되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았다. 방송을 보는 내내 이상하게 눈물이 났다. 슬픈 장면도 아니고 억지로 감동을 만들어낸 프로그램도 아니었는데 계속 마음 한편이 정전기가 일듯 아릿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저 두 연예인의 모습인데 왜 내가 위로를 느끼고 안정감을 얻는 걸까? 한참을 고집다 스스로에게 물었다. 우리는 왜 사랑을 찾아 헤매는 걸까? 사랑을 위해 사랑을 찾아 헤맨 날들이 있었다. 사랑하는 나를 보는 게 좋아서, 사랑받는 나를 보는 게 좋아서 계속 사랑을 찾아 헤맸다. 사랑, 사랑, 사랑. 외치고 또 외쳐도 지치지 않는 힘이 끊임없이 쏟아났다. 사랑에 버림받을 때도, 사랑을 가차없이 버리고 돌아설 때도, 다음 사랑은 반드시 아름다울 거야 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어리숙하고 이기적이었던 20살의 사랑도 그 당시에는 매일이 흩날리는 꽃잎처럼 아름답기만 했다. 그러다 상대에게 받는 상처가 내가 주는 상처보다 더 크다고 느껴지면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가에 상관없이 피해자인 척 이별을 선택했다. 함께 걷던 거리가 더 이상 설레지 않을 때,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 때, 사랑을 지속할 이유가 없었다. 다시 새로운 사랑을 찾아 아름다운 순간을 만들면 된다는 생각만 있었다. 있는 그대로 너를 바라보지 못한 사랑은 마치 종이에 베인 손가락처럼 별것 아니지만 꽤나 쓰라린 상처를 남겼다. 반복되는 사랑과 이별 앞에서 점점 지쳐갈 때쯤 항승을 만났다. 인생의 미사여구란 것이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단단하고 투명한 그를 마주하다 보니 더 이상 사랑을 얻기 위해 눈웃음을 팔 이유가 없어졌다. 사랑받는 내가 되기 위해 억지로 가면을 쓸 필요도, 사랑하는 내가 되기 위해 마음 넓은 애인인 척 할 필요도 없었다. 좋으면 좋다고, 싫으면 싫다고 말할 수 있는 솔직한 관계 안에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 항승을 통해 숨겨져 있던 나의 부드러움을 발견했다. 뾰족하고 강한 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봐준 그 덕분에 나의 벽이 조금씩 무너져 내렸다. 그의 눈으로 보는 나는 생각보다 훨씬 귀엽고 사랑스럽고 솔직한 사람이었다. 세상과 치대다 벽이 다시 두터워지려고 할 때면 그는 늘 나를 똑바로 바라보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조곤조곤 말해주었다. 주리를 생각합니다. 귀엽게 웃고 있는 모습, 사랑스러운 미소로 날 바라보고 있는 모습, 내 실수에 토라져 있는 모습, 당당하게 의견을 이야기하는 모습, 공연장에서 최선을 다해 연기하는 모습,
나를 보며 눈물 짓던 모습, 주리의 모습을 생각하면 때론 웃기도 때론 눈물 짓기도 합니다. 닭살도다 그만해 라는 말이 절로 나왔지만 진짜 그만두길 바라서 한 말은 아니었다. 나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깊은 안정감을 선사했다. 앞으로 어떤 일을 겪든 간에 내 알맹이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끊임없이 일깨워주는 사람, 그런 사람, 그런 사랑. 사랑이 이런 것이었구나. 긴 시간 동안 그토록 사랑을 찾아 헤맸던 이유가 바로 나 자신을 찾고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라니. 깨달음을 얻는 순간 허무함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사랑을 찾는 이유도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니. 나라는 인간의 이기적임을 다시 한번 느끼며 괜히 웃음이 났다. 항승을 사랑하기 위해 많은 편견들과 싸워왔다. 어떻게 장애인이랑 연애를 해? 걔가 그래도 돈은 좀 있는 거지? 연애는 했다 치자. 아무리 그래도 결혼은 아니야. 애 낳아봐라. 너 혼자 다 봐야 할걸? 한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이렇게나 많은 질문에 끊임없이 답을 해야만 하는 것임을 몰랐다. 때로는 행동으로, 때로는 눈빛으로 최선의 답을 하려 애썼다. 모든 답의 끝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다. 나는 항승을 사랑해. 그와 함께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렇게 사랑 타령을 하고 있냐는 주변 사람들의 말을 종종 듣는다. 항승에 뭐가 그렇게 좋냐는 말에 그냥 사랑해서 사랑한다고 말했다. 다른 이유들보다 더 큰 이유,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 에필로그. 가끔 본가에 갈 때면 어머니는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온갖 음식들을 차려주신다. 음식이 가득 담긴 접시가 나오고 나오고 또 나오다가 둘 자리가 없어서 상 위의 물건들을 바닥으로 다 내려야 할 정도다. 그러면 아버지는 살짝 삐진 표정으로 말씀하신다. 야, 남편한테는 맨날 밥이랑 김치만 주더니 딸내미 오니까 메뉴가 달라지네. 투덜거리는 아버지의 말을 무시한 채 어머니는 나에게 속삭이신다. 남편 밥 차려주는 건 귀찮아도 자식 밥 차려주는 건 하나도 안 귀찮아. 결혼 전에는 어머니의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남편이나 자식이나 밥 차려주는 건 다 똑같지 않을까 생각했다.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니 자연스럽게 어머니의 그 말을 이해하게 됐다. 딸내미가 먹고 싶다면 계란을 삶아 까주는 것도 하나도 귀찮지 않지만 항승이가 먹고 싶다면 그냥 대충 달걀 후라이를 해준다.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항승이가 직접 달걀 후라이를 해먹는다. 내 몸은 하나고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도 한계가 있다 보니 남편보다는 자식을 위해 정성을 다하게 된다. 남편은 혼자서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만 한 살 아기는 내 손길 없이는 혼자서도 먹지도 잠들지도 못하니까 당연하다. 그런 나를 보고 항승은 가끔 입술을 삐죽 내밀고 말한다. 철이 보는 것처럼 나도 좀 예쁜 눈으로 봐줘라. 맨날 독수리 눈으로 보지 말고. 아이고 무서워. 존재 자체로 사랑스러웠던,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려 잠을 이루지 못했던 지난 10년의 사랑이 이제는 현실 그 자체의 사랑으로 변했다.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라고 묻던 풋풋한 20대의 내가 라면 먹고 갈래? 또 힘들어서 라면은 그냥 각자 먹자 라고 말하는 30대의 내가 됐다. 사랑에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의 삶으로 직접 실험하겠다는 큰 포부로 시작한 우리의 사랑. 이제는 사랑에 장애는 없지만 돈은 있어야 한다는 농담 같은 진담을 주고받을 정도로 농익은 사랑이 됐다.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것은 항승을 떠올릴 때면 매일 머릿속에 글감이 퐁퐁 샘솟는다는 것이다. 나의 뮤즈. 박항승이 내 옆을 지키고 있는 한 사랑에 장애가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다. 그를 만나기 전에는 12세 크리파스처럼 정확하고 단조롭던 내 삶이
그를 만나 색을 규정 지을 수 없는 수채화처럼 다채롭게 확장되고 있다. 가끔은 그가 미워 죽겠을 때도 있고 귀찮아 죽겠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같이 있고 싶은 걸 보면 우리의 사랑은 여전히 유효하다.